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그리고 미디어전문 정상근 기자 세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대담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 세 명의 기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 장관 얘기로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마무리 또 조국이지 않을까. 10월이 와도 또 조국일까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뭐 일각에서는 뭐 예상했다는 반응도 있고 조국 장관의 집만은 안 들어가겠지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먼저 김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검찰이 예전에 루비콘강을 건넌 줄 알았는데 네네네. 또 건넌 루비콘강이 있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자꾸 강을 건너고 있군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의 시간도 거의 막바지에 왔다. 수사가 거의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의 집을 어떤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었는데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파편적인 사실들을 흘리면서 언론을 주도해온 이 시간도 거의 끝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오전에 마감하다가 네네. 또 들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죠 네. 그 시간에. 정말 한마디로 후덜덜. 그 정도로. 네,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좀 많이 났고요. 네, 그때 왜 생전에 검사들과 대화하시면서 끝까지 가자는 거죠? 뭐 네네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저렇게 계속 털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깨끗한 나라 됐을 텐데 왜 지금까지 안 그러고 저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검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정상근 기자는 어떠셨어요? 이게 처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가 아마 청문회 합의했던 뭐 그때쯤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자택은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7월 27일인가 그랬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자택을 왜 안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8월이군요. 이건 마지막을 위해 남겨놨구나라는 마지막을 생각이 위해서 좀 들었던 거고. 이게 좀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서 뭐 이게 뭐랄까요 좀 개인적으로는 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좀 넘어서 이 장관직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졌던 상황도 좀 네네네.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어제 압수수색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아까 김한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 검찰의 시간이 좀 빨리 끝나야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것저것 압수수색 많이 하고 검사들도 수십 명을 투입했는데 정말 뭐 없으니까 자택까지 들어갔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근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판사도 그 영장을 뭐 내준 거 아니겠느냐 자신감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다. 아주 극단적인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인 혐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과 장소에 대한 네네네. 그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포괄적인 혐의를 두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을 했는지를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확보했는지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였던 것은 분명한데요. 초반에 네. 이제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제 쓴 거고 네.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뭐 기생충 수법을 썼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명백한 모욕죽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표창장을 날조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갈한 정돈된 언어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 사건,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혐의들을 네네. 회자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이제 이른바 지금까지도 이제 회자되고 있는 논두렁식의 사건이 있지 논두렁식의,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혐의들을 검찰이 스스로 받으면서 굉장히 정해진 시간에 이런 이제 장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모습들이 네. 좀 검찰 수사가 지금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회의론, 반감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같았으면 압수수색을 딱 네. 들어갔을 때 아마 뭐 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같은 네. 경우는 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지라는 게 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다양해서요? 지금까지 네네.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은 이 혐의들도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이것도 너무 많고 네. 또 상호 모순되는 것들도 좀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네네. 뭐 예전에 뭐 그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을 뭐 위조했다 뭐 이렇게 기소를 했지만 이게 뭐 진본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공범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네. 이렇게 했듯이 좀 상황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좀 파편화되고 또 하나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혐의로 검찰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짐작도 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11시간 했다고요? 네. 왜 이렇게 오래 한 겁니까? 보통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털 게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을 내놨죠. 왜 네네. 11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예, 초반에 압수수색을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 뭐 기다리게 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발부받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례적이라는 거는 뭐 그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 검찰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들은 사실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내용들은 아니었고요. 이 문제는 그 기사를 본 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인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주고 계신데 뭐 박종래님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은 질질 끌더니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걸 보면 조국 장관과는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한편 박진수님은 이제서야 압수수색 치울 시간을 벌어준 건 아닌지 이런 의견도 있고요. 3805번님 압수수색 온 검찰의 판단뿐만 아니라 청구에 대한 법원이 수긍할 만 하니까 허가한 것은 아니겠나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 양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 행태 아까 그 논두렁식의 얘기를 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들도 있고 뭐 검찰발로 나오는 거 당연히 언론에서 보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양반 그 전혀 반대되는 입장도 있어요. 보도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좀 그동안의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뭐 정말 악의적이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네. 이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보도가 아마 조선일보, 동아일보 어제자 일면 보도인 것 같은데 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당연히 어제 일면에 나온 보도니까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물도 아니고 네. 또 게다가 또 이제 한인석 교수의 증언까지 좀 외부로 센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검찰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보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동양대 표창장 보도와 좀 비슷했는데요. 네. 네. 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또 직원들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하는 것도 보고 네네. 또 이 표창장을 전결로 발급을 한다 이런 좀 상충되는 증언이 좀 나온 바가 있었죠. 있는 네.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때도 이 동양대 표창장 보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동양대 총장의 발언들을 거의 주로 이제 인용을 해왔던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이번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 검찰로부터 흘러내온 내용만 좀 받아서 좀 그 보도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그 검찰에서도 언론들이 이제 검사들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모든 혐의가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네. 이게 또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막상 보도 패턴을 보면 이 검찰에서 나오는 일부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거를 검찰이 불법 가능성을 보고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뭔가 좀 확정된 듯이 확정된 사실로 이제 공표가 되는 좀 그런 그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이 편집국이 뭐 작은 편집국은 아닌데 네. 뭐 이 굳이 최소한 당사자의 반박 정도는 취재를 해서 좀 붙였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김한 기자 어떻습니까? 이 보도 양태나 행태 보면 사실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혐의에 대해서 상당하게 네. 심증을 갖고 있다라는 그걸 전제로 해야지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네, 아닌가요? 어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아마 법조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훨씬 전에 PC가 검찰에 들어왔고 그 네. 내용들이 약간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흘러나왔던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 그 한인석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텐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이 우리가 의도가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지만 압수수색 을 하기로 한 날 이게 전격적이었는데 당일날 신문을 통해서 뭔가 그 조국 장관의 PC에서 중요한 그 혐의 사실이 나온 것처럼 네. 나오는 보도가 나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정당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네. 인식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어떤 효과를 노렸던 간에 사실 이제 그 의미 그 프레임에서 이 압수수색을 정당화해주는 네. 성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보도였다라고 보고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그런 보도
보도들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낸 사실을 써야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속성을 교묘하게 좀 활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나온 기사들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조국 자택 들이닥친 검,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집에 있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을 보면은 조 장관 이 자택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온 배달원한테 기자가 취재를 했나 봅니다. 이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조 장관 자택에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배달원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로 추정됐다. 이게 뉴스 가치가 있습니까? 김영선 기자한테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초유의 압수수색이었잖아요. 네, 초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조 장관 집 앞에 거의 취재진들이 거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뭐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다 자체는 검찰이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이니까 네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한 편집국 부장의 어떤 좀 네,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쥐어 짜서라도 네. 뭐 이런 배달원의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지어서 스케치형, 네. 네, 현장 스케치형 기사를 쓰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번에 그 조국 장관 관련 수사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사실 검찰 수사의 어떤 하나하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그런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고 이 어떤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현장 11시간 계속 지키면서 나오는 거 없으니까 계속 쥐어짜면서 쓰는 그런 언론의 행태도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유병원 사태 때 유병원 뭐 네. 그때 치킨 누군가가 배달했다. 거의 이런 맞습니다. 보도처럼 예. 그런 것이 떠오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보도 행태 질문 드린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정상근 기자. 네. KBS 보도국장이 라디오 뉴스에 조국 법무장관 기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KBS 라디오 뉴스팀 기자 9명이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라디오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TV 뉴스처럼 이렇게 꼭지가 좀 많은 게 아니라 좀 적은 수가 있는데 네. 한 그날 문제가 됐던 때는 한 9개 정도 중에 한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한 5개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반 이상 그게 정도. 좀 네. 그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좀 많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라디오 뉴스는 라디오국에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개입하지 마라라고 이제 반발을 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뭐 사실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 보도량을 좀 보면 예전에 이제 뭐 포털에서 뭐 130만 건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네. 그냥 단순히 지금도 뭐 검색해 보면 이제 수십만 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량이 좀 많기는 하죠.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도량이 많고 다만 뭐 그래도 혐의가 있고 좀 문제가 있으면 많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좀 많은 것은 좀 둘째치더라도 이 보도들이 너무 자잘하다라는데 좀 하나의 좀 문제가 그 있는 것 내용이 같아요. 컨텐츠에 있어서요. 네. 네. 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보도라든지 네, 뭐 짜장면도 네. 아니었다고 하지만 네.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경심 교수가 뭐 동양대 총장 전화를 안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단독 보도로 나온 적이 있고 하여튼 이런 자잘한 보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의혹이 좀 뭉게뭉게 올라와서 그냥 아예 앞이 안 보이는 좀 네. 기자분이 저 기사를 자기도 아는 상태에서 썼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있었던 기사들도 꽤 많았고 기사까지. 네. 네, 특히 이제 사모펀드 보도가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내용 자체도 어려운 보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씩 파편화시켜서 보도를 하니까 기사가 엄청나게 이제 많게 느껴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힘든 거고 네. 그냥 보시는 분들은 조국이 근데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결론이 내버리고 이제 끝나는 좀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로 좀 넘어오면서 이제 뉴스를 보는 소비 행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옮겨왔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KSOI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네. 그 TV 뉴스를 보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편화된 뉴스를 뭔가 정리돼서 보고 싶어 하셨는데 네. 이 TV 뉴스 같은 경우에도 좀 파편화된 것들이 좀 많았고 네. 좀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정상근 기자가 사모펀드 관련 보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한 기자가 오늘 완벽 정리를 해왔다며 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어깨가 으쓱하고 있어요.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아껴줄게요. 간편한 가입으로 수고도 아껴줄게요. 빠른 보상으로 아껴줄게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라디오가 이토록 좋아지면 이야기는 더 생생해지고 음악은 더 또렷해지며 우리 삶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하루의 시작, 표준 FM, FM4U, 올댓 뮤직, MBC 라디오. 이거 보면서 전 2번 얹어놨던 거죠, 사실은 여성으로서. 국회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치나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에서 치열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남광훈님, 누구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검찰은 공평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은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윤재원님,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8296번님, 요즘 홈쇼핑 보는 것 같아요. 홈쇼핑이요? 전 언론과 검찰에서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인 국민이 직접 써봐야 아는데 이런 문자 주셨고요. 굉장히 유니크한 그 비교였습니다. 주말레님, 검찰이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중간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야 하지 않나요? 대체 뭘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간 수사 발표 언제 한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문동 씨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네. 기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시점 정도에 맞춰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는 있는데요. 그건 네. 뭐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하는 거죠. 검찰이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런 시기는 맞고요. 조금 전에 제가 김한 기자가 오늘 열심히 취재해온 내용을 좀 보겠다고 했는데 이 조국 장관 가족이 참여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요. 이 코링크 P가 세워질 때 익성이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한겨레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2016년입니까? 네, 16년. 16년 9월경이었습니까? 익성 부사장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통화한 내용을 한겨레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볼 텐데 이 공중파 라디오에서는 처음 나가는 음성입니다. 다만 원본 파일이 지금 변조가 심해서요.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회장님하고 지금 헤어졌는데 일단 얘기 다 드렸어요. 일단은 얘기 나눴던 그 구도대로 끌고 가시는 게 맞겠다고 설명을 드려놨고 중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처리하라고 얘기하셨고 반개도 잠깐 운 띄우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리니까 다행인 게 최대 주주가 역삼동에서 회장님 필요할 때마다 돈 갖고 오시는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최대 주주시래요. 저희 익성 주주시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관계 따로 얘기해 주셨고 그러시고 자꾸 이제 불협화음이 나니까 저도 이제 상장 후에 하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안은 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건 익성 부사장인 이모 씨 그리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적 조범동 씨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김한 기자, 이 네. 통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뭐 차 타고 가시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화 녹음은 2015년 9월 달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네. 2015년 9월은 언제냐면 코링크 P가 2016년 2월 달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립이 되기 한 5개월 정도 전 시점에서 이제 한 통화고요. 익성 이모 부사장이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회장님하고 헤어졌다. 네. 여기서 말하는 회장님은 이제 익성의 이봉직 회장을 얘기하는데요. 네. 헤어졌고 말했던 구도대로 전달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봉직 회장이 어떤 내용을 보고했더니 이런 전달 사항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조범동 씨한테 지시하는 구조 네. 대화가. 저 그러니까 한겨레가 입수한 통화 녹음은 약 5분 분량인데요. 이 네. 5분 분량에서 거의 전체를 이 익성의 이모 부사장이 얘기를 하고 네. 조국 장관의 조카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대답만 하는 구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12월까지 안을 짜오라고 하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12월까지 짜오라고 하는 안이 그 바로 그 익성의 상장을 위해서 투자할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어떤 펀드, 그러니까 네. 사모펀드.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코링크 P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설립 전이니까. 설립 전이니까 네네. 그거 이제 만드는 거를 12월까지 안을 짜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나도 상장하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회장님이 12월까지 하라고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2015년 9월까지는 익성이 우회 상장이 아니라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 부사장의 말은 뭐냐면 나는 일단 익성을 먼저 상장하고 코링크 P 같은 형태의 사모펀드는 좀 천천히 하자.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회장님이 그냥 우리가 원래 짰던 안 그 구도대로 12월까지 하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시를 있는 거죠. 했다는 예, 그래서 네. 이 익성을 처음 설립했을 당시에 코링크 P를 처음 설립했을 당시에 익성그룹 회장의 지시와 제가가 있었고 네. 그 부분들을 익성 부사장과 조국 장관의 조카가 업무 전달 지시를 받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이제 통화 녹취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코링크 P의 그 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네. 왜 이것을 세우는가 그것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은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를 설립했다, 실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금 네. 구조는 그래요. 검찰의 시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 보면은 처음에 코링크를 설립한 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네. 조범동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익성 쪽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구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만들어낸 좀 그 허위 쟁점인데요. 사실 코링크 P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용사에는 운용자가 있는 거고요. 네, 주주가 있는 거고요. 네. 투자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누가 소유했냐 이렇게 말하면 돈 제일 많이 넣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허위 쟁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 이 코링크 P는 주주가 따로 있고 운용자가 있었고 네. 투자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코링크 P를 만드는 기획 자체를 익성 회장의 지시로 했다라는 거고 이게 라디오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코링크 P가 크게 보면 두 기로 나눠집니다. 1기와 2기가 있는데 네. 이 1기에서 운영했던 게 주요하게 운영했던 게 레드펀드입니다. 네네. 이 레드펀드의 자금 40억은 익성 쪽을 위한 자금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 네. 실제 레드펀드가 했던 일은 그 익성의 주식을 사는 일과 그다음에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던 거 요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청산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 코링크 P의 1기 과정은 익성이 가장 큰 지배적인 투자자였고 이 운영을 했던 이들도 익성의 지시와 기획을 네. 통해서 이제 왔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코링크 P는 처음에는 익성을 위한 사모펀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링크 P가 처음에 설립할 때 1억 원, 그 중에서 8,500만 네. 원이 익성돈이었다는 거고 나머지 1억, 나머지 1,500은 다른 데서 왔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조범동이 가져온 거고 사실은 그 뒤에 정경심 교수가 있는 것이다. 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링크 P가 2016년 2월달에 상법상에 등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이제 한데 그때 설립 자본금이 1억인데 그 중에 한 8,500만 원 정도가 익성 쪽 자금이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처음에. 네. 네. 그리고 이제 3월달 한 20일 정도 있다가 증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2억 5천만 원 자본금이 되는데 이때 이제 조범동 씨가 주로 돈을 이제 많이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설립 자본금
따라서 뭐 네네. 소유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이 말하자면 자본시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상호펀드 규정에서 네. 법리적으로 이제 뭐 아주 뭐 그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그래서 이게 정경심 교수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의 시각에서 네. 저희가 취재했던 코링크 관계자들은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실제로 코링크 P라는 상호펀드의 수혜자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링크 P가 누구를 위해서 기능했는지를 알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익성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한 기자가 설명한 것 말고도 이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냐? 익성입니다. 익성의 개인자금 40억 원을 조 X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조 씨가 그걸 자기 입으로 수차례 얘기했어요. 검찰이 보는 대로 코링크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이 공동 설립해서 차명 소유한 건가요? 검찰 시각이죠. 검찰은 익성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는 차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언론 입장이고요. 네, 지금 들으신 것도 이 변조가 심해서요. 저희들이 재구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한 기자, 지금 말하는 요 네. 분이 익성이 투자한 뭐 그 회사의 관계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전체 음성 파일을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제 그 유튜브 한겨레 TV 라이브에서 이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음성 대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역을 네, 쓰셨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튜브 한겨레 TV에 올라가 있는 이 네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코링크 P가 주인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서류적으로 검토해 본 건 아니죠. 네네. 다만 코링크 P가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은 익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이었다. 네네. 그거는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그 구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가 검찰 수사 초기였는데요. 네.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미 아니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라고 이제 물었었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익성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랬더니 이분들 말이 크게 잘 모르겠다. 검찰은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대한민국 언론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뭐 이게 이 펀드가 코링크 P 펀드가 오직 이제 그 조국 장관 일가의 것인 것처럼 네네네. 얘기가 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이분들은 오히려 되게 언론에 대해서 냉소를 하면서 지금 언론의 시각도 그거 아니냐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국 장관 거다라고 이렇게 덮어씌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좀 항변 이런 것도 좀 들었었습니다. 익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겨레가 이제 김한 기자가 기사 쓴 게 지난주 아니었습니까? 익성이라는 네, 단어가 지난주였습니다. 나온 게 네. 지난주.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사람들은 이미 검찰 측에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네네. 과정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코링크 1기, 2기를 설명해 네. 주셨는데 아직도 정경심 교수가 혹시 관계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네.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2기는 어떻게 흘러간 건지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 부분에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코링크 P의 그림에 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반대로 이것이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익성 거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2기의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기에서는 익성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 5월, 7월 정도 무렵부터 자금의 주인과 운용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 5월과 7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2017년 5월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 시점이고요. 수석이 된 시기였죠. 네, 7월은 정경심 씨의 자금이 코링크 P로 온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실제로 조국 장관의 조카가 정경심 씨로부터 온 말하자면 자기가 투자를 끌어온 금액을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관계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국 장관의 조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 굉장히 좀 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 사모펀드는 안전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WFM의 대표인 우국한 씨의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 회장의 네네네. 자금이. 그래서 이 자금들이 모이면서 1기 때 운영했던 금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할 수 있게 네.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블루펀드는 지금 뭐 전 국민이 아는 펀드가 됐는데 네.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웰스 CNT라는 이제 회사의 자본을 인수하는데 13.8억이 사용이 되고요.
배터리 펀드를 통해서 네. WFM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익성의 자회사인 IFM의 네네. 배터리 그리고 음극재 관련돼서 뭐 신소재 산업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구조는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서 투자자 이상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허위 공시를 통해서 어떤 주식을 매입하고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한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는 이익을 본 게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네. 뭔가 유리한 주식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범동 씨가 WFM의 자금을 7억 정도 횡령한 혐의로 오늘 고발이 됐는데 네. 그 횡령한 금액들을 같이 이제 공동 정범이 아니냐 그 횡령 관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계는 아직 규명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뭐 추가로 더 취재 지금 중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링크 2기에서 중요한 건 WFM 회장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넣고요. 네. 실제 여기서 이제 그 신성석유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뭔지가 중요한데 네. 저희가 의아한 건 이런 거죠. 1기 과정에서 얘기할 때 마치 정경심 교수가 설립자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네네. 검찰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뒤로 좀 물러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금융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비웃습니다. 검찰의 이 논리를. 네. 이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리가. 근데 2기에서는 가장 큰 투자자인 지금 WFM 우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히든카드로 뭐를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 검찰의 수사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뭔가 좀 왜곡돼 있다. 뭐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허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우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53억인가를 투자했다는 네, 그 사람이죠.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 그림을 머리에 딱 이고 네. 설명을 들으셔야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김영선 기자, 정상근 네. 기자 여전히 앉아 있는 거 맞죠? 네. 듣기만 하신 분들은 이 기자 2명 어디 보냈나 지금 네.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정리는 유튜브에서 한겨레 TV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다양한 그림과 함께 이거를 장사를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1기 설명하느라 김한 기자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 국정원 뿌락지 사건 잠깐 우리 짚어봐야 되는데 네. 김영선 기자, 국정원 뿌락지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묻혔어요 이것도. 설명 좀 이 해주시죠. 프락치 논란 일보가 나왔던 게 8월 26일이거든요. 근데 26일.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 묻혔고 네, 맞아요. 오늘은 익성에 묻혀버려가지고. 네, 묻혔는데 아무튼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내용 그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그 전에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이제 제보자,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김 대표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 제보자를 이른바 뿌락치로 이용해서 그 통일경제포럼이라는 민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네. 이 제보자의 인맥이 닿아 있는 최소 50여 명의 민간인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찰을 해왔다는 거고요. 50여 명이요? 네네네. 그것도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네네네. 그리고 이 제보자는 사실 그 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프락치 활동을 해왔던 건데요. 최근에 어떤 개인적인 심경 변화로 이 같은 내용을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네네. 예. 먼저 고백을 하면서 드러난. 맞습니다.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그 내용을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정말 황당할 네. 따름인데요. 어느 시절 얘기인가? 그 사찰 내용도 굉장히 그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네. 그 국정원이 얻어준 방에 이 제보자의 지인이 거주하도록 유인을 해서 네. CCTV로 24시간 동안 사찰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비인간적인 대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갖 걸 이용해서 사찰을 하는 식인데, 예를 네. 들어서 제보자의 아들 돌잔치가 있다고 하니까 돌잔치에 초대할 사람은 국정원이 정해주고. 그 돌잔치 내내 그 제보자가 녹음기를 켜고 계속 소지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둔 운동권 선배를 네. 이제 그 병원으로 찾아가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음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진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법들을 활용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이거 네. 다음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